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하이에서 그 히어로 역사 연구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선필입니다. 그래서 우원국의 식구들하고는 벌써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하는 입장이 되게 됐네요. 그 헌법은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원국의 요청으로 강의 주제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재헌과 그다음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 과정에 외세의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헌법의 역사와 국제 정세를 함께 살펴보면 그 이면에 외세의 영향, 특히 미국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모든 의도와 시도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과 정세 판단 속에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했고, 많은 경우에 그 영향력이 우리의 이익과 기회를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긴 역사 속에서 한반도와 외세 관계의 출발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로 전략하는 과정, 그다음에 재헌, 발췌개헌, 그리고 뭐 9번에 걸친 개헌이 진행되는 속에 어떤 외세의 영향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보고,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 제10차 개헌에 대한 준비에서 외세도 고려되어야 할 이해관계자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그것이 극복 대상일지 또는 활용 대상일지는 우리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오늘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전에 있었던 동북아의 조공체계, 그 다음에 서세 동점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단과 아울러서 재헌의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제1차 개헌에서 9차 개헌까지 외세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 편의상 질문은 요 강의 말미에 한꺼번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그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우리 이제 한반도는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과 우리 반도는 이게 대륙이 분열되면 우리도 분열되고 대륙이 통일되면 우리도 통일되는 이런 현상들이 그 역사에 반복되면서 우리가 대륙과 반도는 항상 묶여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로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우리도 삼국시대를 겪었고, 중국이 5대 19의 혼란기에는 우리도 후삼국을 겪었고, 중국이 송나라로 통일되니 우리도 이제 고려였고,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도 이제 조선이 어떤 통일된 그 한반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걸로 봐서 대륙과 반도는 이렇게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돼 있었고,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관계가 이제 조공관계인데, 조공관계라는 게 원래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 천자와 제후국들 사이의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뛰어넘어서 동남아의 동북아시아의 어떤 확대된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라는 거는 조에 참여하는 거고, 공은 공물을 보내는 것인데, 이런 개념에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 이제 책봉이죠. 그러니까 그 조에 참가하고 공물을 바치는 입장에 놓이는 쪽은 책봉에 의해서 왕이나 또는 뭐 제후나 이런 위치에 이제 지위가 부여되는 이런 형식인데, 동아시아에서 이제 많은 조공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사실 조공이라는 게 중심과 주변의 단순한 어떤 이양적 구조는 아니고, 중심과 주변, 그리고 주변과 주변에 이런 다양한 역동성이 섞여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조공을 꼭 받기만 한 게 아니고, 가령 이야기해서 한나라는 흉노에게 세패를 바쳤고, 당나라는 돌골, 그 다음에 송나라는 요나라와 금나라에 이렇게 세패를 바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조공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른 일종의 외교 의례이자 각국 정부 간의 공무역이었고, 조공을 한다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위치와 외교 관계가 확정되는 그러한 관계였다. 따라서 조공 무역도 그 조공 무역에서 어떤 이익과 손해라는 이 관점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가령 이야기해서 조선도 일본과의 조공무역에 있어서 항상 부담을 느껴서 그 조공무역을 축소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는 과거에 이제 이런 조공관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국가 사이에 서로의 관여와 또는 간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론에 그 1492년에 콜럼부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고, 또 149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어떤 기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이 중동, 인도, 동남아, 중국 연안,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진출은 기존의 동북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죠. 뭐 가령에서 일본의 조총이 전래되고 그 조총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뭐 일으키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원인이 뭐 되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포르투갈이 선도한 이 서방의 해양 세력 사이에 어떤 패권 다툼에서 어떤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 네덜란드를 거쳐서 18세기 중반이 되면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영국이 최후의 승자로 올라서고, 영국은 어떤 뭐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동부, 중동, 인도, 동남아 뭐 거의 중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어떤 대영 제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속에 너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4년 1월 25일에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에서 당시 그 런던 정경대학 학장으로 있던 해퍼드 맥킨더에 의해서 역사의 지리적 중심축이라는 논문이 발표되고, 이 논문에서 영국을 서방 해양 세력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유럽과 아시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라시아의 개념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 해양 세력에 도전할 수 있는 유라시아의 대륙 세력의 흥기를 경고하는 이런 이제 논문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맥킨더는 중심축 또는 그 심장부라고 규정한 유라시아의 이 내륙 지역 있죠. 여기 요렇게 제가 표시하는 여기가 주로 유라시아의 내륙 지역이고, 확장해 보면 지금 현재 러시아 지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중심축, 심장부라고 규정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지역을 장악하는 패권 국가의 형성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유라시아의 대륙 세력이 형성이 되면은 이것들이 해양 세력의 측면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맥킨더의 이런 주장은 영국이 지난 1세기 동안에 걸쳐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한 소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전략을 진행해온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개념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853년부터 1856년까지 이 흑해에 진출하기 위해서 크림반도에서 크림 전쟁을 일으킨데 영국한테 패해서 진출에 실패하고, 그래서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인도로 진출하려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이제 영국에게 남하가 좌절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는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북경 조약에 의해서 연해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를 획득하고 이곳에다가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개항해 가지고 남진 정책의 어떤 정박지와 보급지로 이곳을 이제 개척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1861년에 러시아 군함이 지금 대한해협에 있는 스시마섬, 대마도죠. 이 스시마섬에 정박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스시마섬의 일부를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러시아에 힘이 붙인 일본이 영국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군함을 2차례나 파견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통해서 러시아의 철수를 이끌어내고, 이때 러시아에 맞서야 했던 일본은 영국과 동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1875년에 러시아와 상트페테부르크 조약을 통해서 영토 문제를 일단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일본은 몸으로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이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일본 열도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따라서 조선에 진출하는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본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로 세인트 페테부르크 이 조약을 체결한 1875년 바로 이듬해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조선이 열강에 개방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저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이러한 증거로 이 병인 양요와 식미 양요 때 프랑스와 미국은 그 러시아에게 조선 침략에 공동 행동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거절했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1876년에 서방이 아닌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킨 첫 주자가 된 것은, 당시에는 국제 정세를 규정하던 게 영국인데 영국이 러시아와의 대결의 용의점을 갖기 위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42년이 지났고 일본이 개항된 지 22년이 지나서 조선이 개항한 것은 영국과 러시아 모두 조선이 상대방의 동아시아 진출에 보루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국의 보루가 되고 영국 입장에서는 조선이 러시아의 보루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조선의 개항이 늦어지고 있었고, 하여튼 일본은 영국의 의도에 힘입어서 1876년에 조선을 개항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에서 이권을 제한당했고, 1899년에 의화단 사건 이후에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병력이 만주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일본의 지위를 말소할 수도 있다라고 일본은 우려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러시아는 엄청난 병력과 무기를 유럽에서 이 연해주 지역으로 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근심은 나날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에 소위 만한 교환로, 그러니까 만주와 한국을 교환하자고 하는 협상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역제안으로 이미 만주는 러시아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 마당이므로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위를 조건부로 승인할 테니 받아들일래 하면서 이때 제시한 내용이 북위 39도선 이북을 중립화시키고 대한해협의 자유항행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한반도 분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서는 그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래서 그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에 종료되는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영국은 유럽의 어떤 국가하고도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 소위 말해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영예스러운 고립 정책이에요. 그래서 유럽 안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편을 바꿔가면서 유럽의 균형을 맞춰오는 이런 정책을 추구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1900년 초반이 되면 영국은 전 세계에 어떤 국력이 과잉 전개되어 있어가지고 큰 후유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는 파쇼다 사건으로 프랑스와 어떤 그 충돌 조짐이 보이고 있고, 남아공화국에서는 보호전쟁이라고 해서 일찍이 거기에 와 있던 그 네덜란드인들이 발견해낸 금강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백인들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 제국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은 군사력, 특히 지상군 전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만주에서 러시아를 저지하려면 동맹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서 1902년 1월 30일에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고, 그 영일동맹은 영국이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거의 85년 가까이 진행해왔던 어떤 영예로운 고립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애교 정책을 버리고 처음으로 이제 동맹국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더구나 그 대상이 어떤 동아시아의 신흥국인 일본이라는 점에서 어떤 세계사적인 의의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영국의 지원으로 특히 일본은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시키고 영국과 미국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 이때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스라데프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그 필리핀에서의 그 어떤 절대 이익을 보장받고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절대 이익을 보장받는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너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너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일본은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적인 탁월한 이익을 승인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후로도 그 영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특히나 1911년에 체결된 제3차 영일 조약에서 이 조약의 목표가 러시아에서 독일로 변경되었고, 이 결과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 되어가지고 한반도의 어떤 식민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어떤 식민지로 전락되는 이런 과정들 보면 우리는 그 일본이 어떤 조금 더 빠른 개항과 빠른 서구화로 힘을 우리보다 월등히 강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먹혔다, 이런 식의 도식적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좀 더 어떤 세계 정세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데는 거의 영국의 역할이 엄청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됐고 어떤 외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임시정부의 어떤 다양한 그 독립투쟁,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 이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피하담에 의한 독립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을 맞이했지만 남과 북이 그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보면 남북을 막론하고 국내 정치 세력이 어떤 민족 자주국가의 수립보다는 정권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 미소 갈등 구조에 자발적인 편입을 해가는 어떤 상황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남북이 두 점령군에서 점령되고 나서 바로 1945년 연말부터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미소 공동회의, 뭐 이런 일들이 뭐 1년에 어떤 점령군들 간의 회의가 진행되지만 우리는 이미 뭐 이렇게 반탁 운동, 소위 말해서 이 반탁 운동을 통해서 친일파들이 민족주의자로 변신하는 어떤 세탁 통로가 되고 그 이제 한반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분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그 해방되고 3년 후인가 1948년도에 남북 모두에서 어떤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어떤 정치 세력들 간의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 노선부터 뭐 소련에 편중돼 있는 거, 미국에 편중돼 있는 뭐 이런 이제 그 정치 분열 구조를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미국 소련이 원심력이 되고 남북의 정치 세력이 구심력이 돼가지고 분단으로 향하는 걸음걸이가 진행되었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함으로써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도 해체돼 버리고 유엔의 결의로 남북 총선거가 이제 예정되었으나 이 소련이 거부해서 이제 남한 지역이라도 총선거를 해라라고 하는 유엔의 결의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때 뭐 이 과정에 보면은 뭐 이승만의 사주를 받은 모윤숙이 당시 유엔 임시위원단 대표였던 인도 외교관 이 맨혼을 상대로 한 뭐 섹스 스캔들도 있고 참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어찌됐건 우리는 그 1948년 5월 10일에 그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198명이 이제 선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표에 나타나는 거 보듯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는 거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민주당, 소위 말해서 한민당은 뭐 김성수를 비롯한 사람들인데 뭐 이분들의 대다수가 보면은 과거에 친일 행적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반탁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자로 변신한 그런 가면 쓴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동청년단 같은 경우에는 지청천 계열, 조선민족청년단은 소위 뭐 조청이라고 이범석 계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근데 이제 이때 보면은 그 뭐 좌파들은 모두 이제 50선거를 거부했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파라고 할 수 있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도 이제 남북 협상에 참가하느라고 50선거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런 결과가 났고 바로 이 198명에 의해서 이제 어떤 제헌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정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 미 군정의 법률 고문인 우돌이라는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조선 헌법을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이 후에 과도 입법위원들이 작성하는 그 안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46년 이후로 이제 반탁 운동이 남한 휩쓸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초기에 미국은 차은탁을 옹호했지만 이후로는 그 입장이 이제 서서히 변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1946년 12월에 보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가 그 설치되고 어떤 좌우 합작에 의해서 과도적 헌법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속에서 어떤 그 점령군으로서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 진주한 미국의 영향하에서 그 정부 수립의 기회를 얻었던 제헌의회는 그러니까 의당 미국식
법관념에 많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초기에는 의원 내각제 안으로 진행되던 재헌헌법이 이승만과 한민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제로 결말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군정 하에서도 이미 그 향후에 다가올 어떤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에 어떤 대비한 미 군정에 의한 헌법 어떤 초안들은 끊임없이 시도됐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론에 재헌헌법에 음과 양으로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재헌헌법을 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그 노동자의 노동 우파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노동 상권뿐만 아니라 지금도 깜짝 놀랄 만한 노동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을 보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면 그 이익을 반드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이 재헌의 헌법에 보면은 중요 산업은 다 국유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는 일본 소유의 어떤 재산들이 94%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산을 과도하게 특정 세력에게 불화하게 되면은 어떤 민중적인 저항이 예견되니까, 비록 우파들에 의해서 제정되는 재헌헌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놀랄 만한 이런 내용들에 반영돼 있긴 했습니다. 하나,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보면은 미 군정은 처음부터 이제 그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비해서 헌법 초안들을 준비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재헌의회에 분명한 영향을 줬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방금 이렇게 뭐 주요 산업의 국유화나 노동자 이익의 분배 균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요게 다음, 그러니까 후에 어떤 4.4.5입 개헌에 가면 이게 중대한 그 이슈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예, 한국 전쟁 기간 중에 1952년에 부산에서, 했던, 소위 말해서 발췌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췌 개헌을 보면은 그 이유가 이승만이 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지만 이승만은 재헌의회에서 간선으로 이 대통령에 뽑혔고, 그 재헌의회 국회의원들은 법률상으로는 4년의 그 임기가 있었지만 재헌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2년의 임기를 마치고 1950년 5월에 제2대 국회가 이제 이미 수립돼 있었는데, 2대 국회에 보면은 지금 그 안에 있는 의석수에 보시듯이 이승만은 이 간선으로는 이 국회에서 다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이 소위 지금 우리가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뭐 굉장한 어떤 그 폭력을 동원하고 뭐 그다음에 뭐 전국적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전쟁 중이라 뭐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 가면서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이 발췌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 미국의 영향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승만이 어떤 발췌 개헌을 통해서 그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만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승만이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함으로써 그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당장에 이승만을 끌어내려라 라고 그 영국은 미국에 요청할 정도로 상당히 서방에서는 이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에버레디 계획이라고 해서 미국이 그 이승만을 실각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짭니다. 뭐 필요에 의하면 미군을 동원해서라도 이승만을 실각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승만을 대신할 만한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버레디 계획을 수행하지는 않고 이승만이 결론에 이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하고 이 직선제에 의한 투표에서 어떤 71%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 모드로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에 최초로 만나는 그 개헌인데 이 개헌이 이제 불법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헌법 개헌에 대한 굉장히 어떤 불쾌한 인상을 남기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2차 개헌은 1954년에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4.4.5입 개헌입니다. 이 개헌에서의 어떤 특징은 대통령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헌 헌법 이래로 이제 55조 1항에 보면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근데 요번 4.4.5입 개헌에서는 뭐 다른 부분을 손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부칙만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 조항에 대한 부칙. 그래서 부칙에 어떤 개정을 하냐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55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승만의 어떤 이제 이승만이 재선됐기 때문에 삼선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헌법을 이제 개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거는 연세대학교의 박명림 교수를 비롯한 이제 몇 사람들의 논문 내용을 보면 4.4.5입 개헌은 어떤 건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인식한 미국의 개정 압력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의 요구인 85조 광물 등등등 자연력은 국유화한다. 87조 1항 운수, 통신 등등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87조 2항 대무역은 국가 통제하에 둔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폐지하고 시경제 조항으로 이 부분을 대처하는 조건으로 집권 연장을 보장받은 어떤 정치적 교환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미국은 우리 재헌의회에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경제 제도와는 개념 딴판에 결이 다른 방향을 가고 있던 우리 헌법에 대대적인 요청을 통해서 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정치적 교환, 그러니까 집권 연장과 시장 경제 조항의 채택, 이것이 바로 4.4.5입 개헌의 어떤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3차 개헌인데, 이제 3차 개헌은 사실 이제 4.19 혁명에 의해서 촉발돼서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의 어떤 이제 실현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는 개헌이에요. 그런데 이제 60년 6월 15일에 이제 3차 개헌을 하고 이 3차 개헌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최초로 어떤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개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허정 과도 내각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중임하게 되는데 이제 이 대통령은 양원에서 뽑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냐면 이 개헌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4차 개헌을 할 수 있는 빌미로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0년 11월 29일에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이제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소급입법 개헌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모든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죠. 이것을 이제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4차 개헌은 우리가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4차 개헌을 통해서 반민주행위자,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및 자유당 협력자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헌법에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3차나 4차 개헌은 4.19 혁명의 어떤 후속적인 조치로 진행된 관계로 이 헌법 3차나 4차 개헌에서 어떤 외세 개헌, 특히나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딱히 지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차 개헌은 3공화국 개헌이라고 해서 1962년 12월 26일인데 이거는 바로 이제 5.16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뒤이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개헌이거든요. 그 이제 이 개헌은 그 어떤 국회 포결을 거치지 않는 개헌이에요.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재건회의가 주도해서 헌법 초안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개헌은 그러니까 국회를 거치지 않고 된 개헌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초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이 확정된 그런 개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뭐 내용을 좀 이렇게 외세가 어떤 식의 개입을 우리가 이제 외세의 개입이라고 여기에서 볼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4.19 혁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차, 4차 개헌이 또 진행되고 이러면서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장면 내각도 곤란하고 미국도 곤란하게 만든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민족 통일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반미 감정이 확산돼요. 그래서 이제 통일론에서는 자주와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나 그다음에 최소한 한반도가 중립화될 수 있는 중립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표방되고 민족 자주적인 측면에서는 외세를 배격해야 되고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뜨겁게 제기되고 전국적으로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나 그다음에 많은 단체들이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장면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장면 정부가 좀 더 단호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면 정부에 의해서 어떤 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때 그 미국 CIA를 통해서 군부 내에 어떤 쿠데타 조짐이 이미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이 쿠데타를 방치합니다. 그래서 그 1953년부터 1961년까지 CIA 국장을 지냈던 엘렌 틸레스는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5.16 쿠데타는 자기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 공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만 봤을 때도 이 박정희의 그 5.16 쿠데타에 뒤은 그 제5차 개헌은 미국의 엄청난 어떤 입김 속에서 진행된 사항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대목에서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국전쟁 기간이 1951년 9월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태평양 전쟁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결론에 우리 한국을 연합국, 중립국, 적성국도 아닌 특별 상태국에 우리를 포함시켜요.
그래서 특별상태국에 포함시키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통치하던 시절의 식민지 관료들이 여전히 한국 정부의 그 주요한 관료들로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 그 한국은 어떤 형태로 보면은 부역국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특별상태국에 편성된 나라가 조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나치에 협력했던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태리, 발트 3국, 태국 이런 나라들이 특별상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특별상태국에 편성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그 연합국도 아니지만 중립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또 피해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훗날에 우리가 박정희가 1965년에 일본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나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부역국처럼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식민지에 대한 배상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에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돈 이름이 그래서 독립축하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그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도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일본한테 우리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게 되면은, 배상하는 쪽으로 국제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훗날에 자기들도 필리핀에서 배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연합국의 대부분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전승국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한국 전쟁 기간에 체결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미 미국은 그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어떤 미국의 체제 경쟁 상대가 됨으로써 다시 동북아의 미국의 어떤 그 전략상에 일본을 그 미국 바로 밑에 두고 일본 하부에 한반도를 두는 이런 동북아 전략을 이미 완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러한 이유로 박정희가 1951년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제5차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차 개헌은 1969년에 박정희의 삼선을 허용하기 위한 이제 어떤 삼선 개헌을 위한 이제 그 개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도 이 삼선 개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민투표에 붙여졌는데 국민의 65%, 그러니까 이건 전체 국민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65%가 이것에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상태를 보면은 미국 68년도에 우리는 1.21 사태라고 그 김신조 일당이 이렇게 그 무장공비가 침투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푸에플로호 정보함이 이제 그 북한에 의해서 납포되고, 그래서 한반도가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 이미 이 당시에 박정희의 권력 기반이 상당히 안정화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이외에는 어떤 정치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 요 삼선 개헌에 대해서는 일단 불개입 걱정하고, 이 삼선 개헌이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암묵적인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어서 그래서 1972년도에 소위 말해서 제7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 7차 개헌에서는 바로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뽑히는 간선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1이 대통령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는 유정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임기가 철폐되는, 임기 제한이 철폐되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또한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통과가 됩니다. 뭐 왜 이렇게 많은 찬성이 나왔는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관권 선거이기 때문에 뭐 이 결과 자체가 뭐 놀랍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보면은 72년도에는 굉장히 좀 그 닉슨 쇼크라고 이 당시에 그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상당히 고전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그 중국과 소련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사회주의 국가는 뭐 모두 다 어떤 그 동지적인 관계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국과 소련 사이의 국경 문제, 그 다음에 뭐 수정주의다, 뭐 교조주의다 하고 하는 뭐 이념 투쟁에 빠져서 이 관계가 벌어지는 틈을 타서 미중이 관계 정상화를 해요. 그럴 때 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파병을 해놓고 박정희는 미국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판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과 관계 정상화가 되면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우위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어떤 효력을 잃게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죠. 아울러서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가 그 본인이 보다 더 어떤 그 권력을 공복화하는 거하고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따라서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대땅티의 보조를 맞추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핵 개발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제 권력을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유신 복제 체제를 이제 획책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은 그간 미국이 이제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가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제와 민주주의의 어떤 미국법적인 관점이 아닌 안정이냐 불안정이냐의 관점으로 미국은 그 박정희의 이런 장기 집권, 그 다음에 인권을 유린하고 그 뭐랄까 폭력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이는 이 정권의 연장을 보장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 후에 이제 박정희는 그 1979년도에 뭐 당시 자기 부하였던 김재규에 의해서 그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사살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뒤이어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신군부 세력이 어떤 그 헌법에 의한 개헌이 아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주도에 의한 개헌을 단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80년 10월 27일에 이제 개헌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이 개헌안의 어떤 통과의 그 뒷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존 위컴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한동안 그 존 위컴의 망언, 그러니까 한국인은 들쥐 같은 민족이라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복종한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반감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1980년 8월 27일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6 사태 이후, 그 12.6 사태라는 게 그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공정동 안가에서 사살된 일이죠. 그래서 12.6 사태 이후에 미국이 한국 공작에서 가장 성공한 일은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이 결론에 신군부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이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방미하는 첫 외부 인사로 전두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신군부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5공의 개헌,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이제 뭐 보면은 대통령을 여전히 간선제로 뽑고 그 대신 7년 단임으로 이제 그 헌법이 개정됐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전두환의 이제 통치가 계속 이어지다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듯이 1987년에 소위 말해서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사진에는 그 이한열 열사의 연결식 사진인데 이러한 그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미국이 그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런 미국의 신화가 벗겨지고 그동안의 한국에서는 뭐 반미 정서 정도는 있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이 반미주의로 변화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뭐 미문화원이나 뭐 미문화원에 불이 질러지고 그다음에 많은 대학에서 어떤 반미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그 전두환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전두환은 다시 자기의 집권 연장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그 레이건 정부에서는 한반도 내에서 그 미국의 우위가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두환으로 하여금 직선제를 수용하게 하고 이러한 속에서 어떤 미국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 그래서 결론에 민중의 힘과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6.29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29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개헌이 제 9차 개헌이고 이게 1987년 10월 29일에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7년에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그 이 헌법 87 헌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그 헌법 체계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87 헌법이 이미 35년의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이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어떤 민주적인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성되는 과정에 국민이 배제된 어떤 정치 협약에 의해서 탄생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국민 의사의 합법화, 헌법의 국민화 이런 어떤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이제 아직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87 헌법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가 있으나 또한 많은 이유에 의해서 제10차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도 또한 필요한 것도 뭐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개헌 관련한 어떤 국민 의사가 다양하게 수렴되는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곧 바로 어떤 국민에게 헌법 교육의 장이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이상으로 그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우리나라 헌법과 외세 영향에 대한 제 강의는 마치고 그 선생님들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상해 선생님들은 뭐, 연수만 많이 하셨나? 전부 다 이래 전문가들이 다, 강의를 우리가 오히려 들어야 될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예.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그 헌법 순환사, 대한민국 네. 헌법 순환사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 국민이 주권자라면서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권력자가 장기 집권 내지는
권력의 뜻, 의지에 의해서 헌법을 바꾸고 이렇게 했던 참 부끄러운 헌법이 지금 현재 9차 개헌인데 9차 개헌은 벌써 늙은 헌법인데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역사 공부 겸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잘하시면 아예 질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하십시오. 아니, 방금 그 9차 개헌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예. 저희는 87년도에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대통령 뒷선제를 쟁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은 그 이면에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전두환한테 강요한 그런 게 있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서글프네요. 예.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거는 꼭 뭐 서글프다고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레이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주 항쟁부터 87년도까지 반미가 얼마나 강화된지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사실 그런 투쟁의 결과로 그나마 얻어낸 거죠. 만약 그런 투쟁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결과도 안 나오고 오히려 전두환이 한 번 더 했겠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뭐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대국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국내 정치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돌아온 100년을 돌아보면은 참 많이 노력했다 우리가. 예, 노력했고 그동안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그 유신헌법 같은 거 아까 얼핏 그렇게 독재의 그 강제 때문에 유신헌법이라든가 이런 게 90% 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제가 그때 살아보고 이걸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동조했어요, 실제로. 예. 관제 선거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도 80%는 독재를 지지했다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세뇌돼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어두운 시기였고 그랬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요즘 이제 다시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지만 막상막하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 이 국민이 막상막하게 분열된 게 아니라 막상막하까지 이제 온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요 고비만 잘 넘기면은 우리가 잘 넘기면은 이제는 좀 우리 자주 세력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 그렇게 뭐 당연히 너무나 국제정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래요. 저는 진짜 비관적으로 봅니다. 미국이 우리를 놓아주겠느냐? 보이지 않는 손 아니면 배후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는데 4.3 항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놀림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으로 봐서 일본과 대한민국은 미국으로 봐서 진짜 그 보물이죠, 보물.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헌법 이야기 하시느라고 외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나 일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참 비극이고요. 앞으로도 소나기, 일본이나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또 다른 질문 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제가 굳이 이 헌법 이야기하면서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이게 불법적인 성격이 강한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5.1기를 개항한 일본 군들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함께 훈련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이 이미 1951년도에 동북아의 어떤 자기 전략에 한국은 일본의 하부에 두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필코 관철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지소미아의 부활이나, 예?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와의 해상에서의 계속 그 합동훈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런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정치적 저항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국이 전략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일본 하부의 한반도 전략은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번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강화된 내용이 요구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5.16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 그리고 6.25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그 미국의 세력이나 힘의 영향력 부정할 수 없죠. 특히 우리가 6.25 전쟁에 구체적으로 좀 파고 들어갈 것 같으면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깊이 있게 던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 역사 공부하는 그 가르치는 교수들도 그렇고 역사를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교에서 뭐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부분은 아직도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쯤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입을 열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뭐 다행히 그렇고 사실 아까 우리 김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가 우리가 대한제국이 일본한테로 결국 넘어가게 되는 중에는 영일 동맹이 가장 큰 영향이죠. 영국의 전략이. 근데 카스라테프트 그 다음에 일어난 카스라테프트에서 역시 또 미일 조약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고 결국 우리 근대사 100년은 그런 예세에 의한 질곡이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우리 참 계속 싸웠고 제가 아까 선생님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정권 분명히 우리는 바꿔낼 거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미국의 그런 전략에 맞서서 새롭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앞으로 저는 앞으로 100년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저도 100년의 선생님 과제. 말씀에 동의합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말대로 존버해야죠. 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오늘날이 우리 국민들이 그 많은 희생에 권력에 저항한 폭력에 저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보는 눈이 어떤가, 뭐 합법적인 정부, 국민의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엊그제 24일 날 그 했던 화물연대 파업이나 업무 개시 명령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정말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좀 이렇게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터놓고 진짜 좀 아시는 거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혹시 이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국가보안법이 배후에 있고 미국의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필 선생님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이병필 선생님 좀 이야기하시죠. 히어로에서는 어떤 역사 교육을 하고 헌법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알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우리, 김선태 고모님, 강의 들으면서, 기존의 헌법이 어떤 그런, 헌법이 이제 자국의 어떤 법으로서, 국내적인 정치적인 이해 특실에 의해서만 이게 됐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매번 헌법이 바뀔 때마다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외세의 어떤 힘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헌법 공부함에 있어서도 거시적인 관점을 좀 볼 수 있게끔 해준 그런 강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예, 홍정희 쌤, 예, 말씀하십시오. 음소거, 예, 풀고, 예. 대헌 헌법 만들어질 때 이제 그 미국의 법률 고문이 이런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재헌 헌법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설명해 주신 거 보면서 재헌 헌법의 3장, 6장 경제 이걸 보니까 정말 84조, 85조, 86조, 87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사 이렇게 교환됐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사 찾아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당시에 있었고 이 재헌헌법은 뭘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아니 뭐 저도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라 재헌헌법은 어찌됐건 간에 이것도 개파간의 조율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니까 그 미 군정 때부터 약간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모범 답안을.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 헌법, 우리 헌법은 그 좌파 계열의 헌법 초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시되고 우파 계열의 하고 소위 말해서 유진호의 헌법안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꼭 유진호의 단독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재헌회에 참여했던 세력들의 의견 조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대강. 근데 그 시원을 찾다 보면은 결론에 미 군정에서 준비해왔던 조선헌법부터 시작해서 과도입법위원회에 영향을 주고 과도입법위원회에서의 안이 후에 유진호 안에 그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내각제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승만에 의해서 대통령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어정쩡한 절충형의 정부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재헌의회의 이제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만약에 학자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해봐라. 미국이 어떻게 개입했냐 이렇게 말하면 네? 딱 부러지게 뭐라고 찝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전체 판을 그러니까 수를 보면은 미국이 다양한 경로로 재헌 헌법에 관여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뭐 소위 요즘 말로 치면 가이드라인, 좌표 찍어주기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제가 보완해드리면은 아까 그 재헌국회 이 의석 분포설 잘 보셨잖아요. 네. 그 표를 잘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극보수 쪽 친미 극보수 세력들, 이승만 세력들 하고 한민당까지 해도 50%가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이 무소속이 거의 45% 거의 50%에 가까웠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 선거 또 보면은 51년 그때도 지금 표 보여주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소속이 70%예요. 60%인가 돼요 그때도. 그러니까 50% 전후가 무소속이었던 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김구 쪽이 참여 안 했고 좌파 쪽이 참여 안 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김구 쪽 사람들의 좌파 쪽 사람들이 이제 아직 극좌 쪽은 참여 안 했지만 무소속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거고, 이게 임시정부에서 5차 개헌할 때 임시정부 임시헌장, 임시헌법을 5차 개정한 게 44년인데 그게 이제 독립된 국가가 어떤 헌법을 갔을 것인가라고 해서 그때 5차 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건국강령에 맞춰서 아까 말씀한 80 몇 전 이제 그 균정권에 이제 바로 그런 조서항에 삼균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5년 말에 와서 이제 해체하잖아요. 한 번 하고. 해산을 하고 나서도 바로 이제 재헌헌법을 준비를 해요. 이 사람들, 이 그룹들이. 재헌헌법 준비하고,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이제 거기서도 준비를 해주고 있고, 그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역처럼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진호는 뭐 보수 쪽이죠. 보수 쪽인데 일제 때부터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독일 쪽 공부를 했으니까 유진호가 또 이제 일본 법도 좀 참고하면서 만드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었는데 재헌헌법에 와서 굉장히 내부에서 아주 그냥 치열하죠. 그것 때문에 재헌헌법 재헌국회에서 치열하고 싸우고 그랬을 때 유진호가 적당하게 증거한테 믹스를 했죠. 그죠? 예, 믹스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살아남아 들어갔던 거죠. 그런 요소들이. 예, 그걸 없애지 못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선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그런 상황 때문에 특히 이제 적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는 막 뭐 토지 개혁 막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은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믹서를 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꼭 미군정이 만드는 게 전체가 들어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어느 한쪽이 한 게 전체라기보다는 그렇게 잘 믹스를 하냐고 이 사람들이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각제라는데 이승만이가 굳이 자기는 대통령 아니면 안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그런 약간 좀, 이상한 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승만은 대통령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어요. 대통령이 아니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게 임시정부 때도 그랬어요. 임시정부 때도 원래는 집정관이었어요. 집정관으로 해줬는데 집정관 싫다. 대통령이나 이름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때도 대통령으로 그 헌법을 바꾼 거죠. 그때도. 아마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제도에 너무 매료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승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승만 자체가 굉장히 뒤서 친미 저기 그런 사고가 있죠. 역사는 보니까 세계사든 우리나라 역사든지 간에 그 성자의 역사, 예를 들어서 뭐 말콤 X하고 루터킹 이런 경우에 예를 들더라도 말콤 X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력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잘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근데 루터킹은 노예 해방의 선구자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처럼 역사는 역시 좀 원칙주의자들이 살아남을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역사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더 시간을 더 질문하실 분, 예. 이미영 선생님. 네. 이미영 선생님. 이미영 선생님 어디 갔어요? 이미영 예. 선생님. 예. 아니 전부터 저보고 항상 뭐 강의하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시더니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 제가 얼마 전에 좀 예. 초토화 작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초토화 작전이라는 캐나다 포화 작전이요? 네네 초토화 작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캐나다에 있는 여자 감독이 미국에 있는 문서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6.25 때 민간인 학살하고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문서들을 또 그리고 필름들을 찾아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예. 특별 시사회가 있어서 봤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호적이다. 저 진짜 그렇게 알고 살고 그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진짜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미국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 실감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헌법 역사 중에서도 계속 그 영향을 주고 뭐 좋은 말로는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물론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한테 뭐 준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좋은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를 오늘 더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정말 지소미아 그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정말 현실 직시하는 그리고 좀 더 역사에 관해서 그 형평성 있는 그런 눈들이나 판단력을 다른 분들도 많이 이런 강의를 좀 참여를 하시고 또 저희가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더 알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는 것만큼이라도 좀 주변에 좀 소소하게라도 좀 말씀들을 나눠서 좀 제대로 그 역사 의식이나 또 주변 국가가 꼭 저희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위해주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다음 시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강정민 선생님이 12월부터는 우리 수강자들 중에서, 10분 정도씩 해서 강의를 맡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강정민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김선재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초기에 그 헌법 주석서로 한번 훑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주변 외세 상황까지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즘은 지금 20여 분 정도 나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16분이 나오셨는데, 하루에 한 2분 정도씩 제가 처음에는 꺾지 마시라고 3분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10분 정도씩, 강의라기보다 내가 주변에서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하고, 이런 헌법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요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생각으로 한 10분 정도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고요. 조금 약간 재미있으라고, 상해에 계신 선생님 1분, 국내에 계신 선생님 1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그 2분 선생님의 좀 이야기, 헌법활동가로서 활동하실 내용을 좀 말씀하시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좀 더 용기가 생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하고 1월 달에는 저희 그 헌법 강사분들이 하시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선명하게 좀 더 알려주시면, 조금 활동 내용이 좀 더 담아지실 것 같아요. 일단, 이명필 그 지부장님께서 상해에서 1분 좀 지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김용태 이사장님이 국내 강사님, 주거자 활동가 선생님 중에 1분을 지명해 주셔서, 한 주에 2분씩 좀 하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은데, 이명필 쌤 한번 누가 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저희 상해에서 우리 박종성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박종성 쌤. 박종성 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냥 오늘 응원차 들어왔는데.
네. 우선은 지명을 받았으니까 박종선 선생님이 만약에 못하실 경우에는 우리 임영필 선생님이 한번 책임지시고 다음 주에 한 10분 정도 어떤 내용을 하신지 의논을 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봉쇄라서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임영필 쌤 뭐 안 되면 임영필 선생님이 뭐 하시면 더 좋지만 임영필 쌤은 워낙 잘하셔서 예. 다른 분 누가 있을까요? 박종선 선생님 응원하시는 김에 다음 주에 10분만 더 응원하시는 걸로. 저기 박종선 선생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제가 팬이라. 아니, 뭐, 주제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주제는 헌법 관련 있는 이야기면 네. 다 좋고요.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헌법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강사까지는 아니고 활동가. 예. 헌법을 이웃과 함께 나눔하는 활동가 입장에서 나는 뭐 어떻게 이 헌법을 좀 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누구와 언제 어떻게 좀 이야기 나눔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예. 예.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 네. 시간이 남았으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헌법과 통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지부장님이세요. 그리고 국내는 우리나라에서는 홍정희 선생님, 우리 이필반 선생님하고 동창이라 그랬죠. 홍정희 네, 선생님은 네.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어때요? 아니, 다음 그렇긴 주에? 한데요.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좀 학기가, 좀 마무리돼야 좀 집중해서 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예.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좀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네. 우리 이학준 선생님, 그 대전 지부장님 오늘 모처럼 나오셨는데, 이학준 선생님, 이학준 선생님, 예. 이학준 선생님, 시간이 겹쳐가지고 못 오시는 걸 내가 자꾸 그 그 줌을 초청을 했더만 부담스러워서 오늘 그쪽에 어쩌시고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번 10분 정도도 좋고 뭐 그 10분 안 돼도 좋으니까 선생님 우리 대전 지부 어떻게 어떻게 그 조직을 하겠다든지 선생님 구상하고 계시는 거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일정이 뭐 겹쳐지죠. 겹쳐서. 예. 아니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좀 어렵고요. 예. 만약에 한다면 12월 21일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12월 예. 첫째 주인데요. 예, 12월 21일. 예, 뭐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읍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강사들 중에서 다음 주에 누가 하실지는 의논해서 중간에 헌법 강의방에 발표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예. 네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 활동가님, 강사님들의 이야기 기대하겠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준 쌤 죄송합니다. 너무 내가 무리하게 너무 이렇게 부담을 드려서 이학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예. 네, 건강 조심하세요. 상해도 엄청 춥습니다. 상해도요? 예. 그렇구나. 네. 오늘 하여튼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별만 이렇게. 뭐 부족한 거 잘 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꼭 헌법 강의 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이승필 쌤 오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주
그 쪽집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박학다식한 표시를 내가지고 그렇게 오늘 첫 제가요? 번째 첫 번째 강사로서 오늘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소문난 강사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다음 그 주에 상해 뵙겠습니다. 분들 잘 들어가세요. 예, 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명표 선생님, 홍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예, 아, 서울에 와 있어요? 예, 예, 누가? 예. 김영필 쌤 서울에 와 계세요? 아니요, 저는 상해에 있고요. 저희 아내가, 예. 아, 누가? 아내가 홍 선생님 저기 지난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안식구인데, 유석필 쌤 서울에 와 계세요? 아니, 이명필 선생의 안식구가 서울에 계신다고. 임명필 쌤 서울에 와 계신다고? 이명필 아니, 선생 그럼 안식구가, 임명생 안식구가요, 아내가. 사모님이 알겠습니다. 예, 우리 헌법 예, 강의방 좀 잘 가끔씩 들어와 주세요. 예. 이종 선생님. 네. 저희 지난주에 네. 상해에서 저희 히어로에서 하는 임시정부학교, 임정학교가 이제 100기 넘어갔고, 네, 1921년도 영암백화점에서 사진 찍었던 그 호텔에서 저희가 작은 기념식을 가졌었습니다. 예, 사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예. 아주 네. 딱 사진 내용까지 맞췄죠. 예. 이제 코로나 이제 지나고 또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번 상해 인정 연수를 예, 예. 가야죠. 히어로 인정 연수를. 우리 네. 예. 그래. 임희영 선생님 오늘 언제까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예, 한 2월 달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저도 지금 이제 12월 중순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가게 그러세요? 되면, 예, 상황 봐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번 연락 주세요. 오시면 제가 네. 점심이나 한번 사드릴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편히 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예.